안녕하세요. 잠이 솔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밤중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끔찍한 악몽과 마주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캘리포니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었던 교활한 범인.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상상도 못할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밤중 당신이 자신의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정통으로 비추는 바람에 잠에서 깹니다. 당신이 눈을 뜨자 복면을 쓴 괴한이 당신의 관자놀이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를 악문채 속삭입니다. 입 닥쳐. 그렇지 않으면 넌 죽고 난 어둠 속으로 사라질 거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교활한 범인을 잡지 못하는 무능한 경찰 때문에 수십 년간 견뎌야 했던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범죄자는 비살리아의 약탈자, 동부지역 강간범,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다이아몬드 매듭 살인마,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골든 스테이트 킬러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준 범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룻밤에도 여러 집을 공격했고 때로는 같은 동네에 너무 자주 나타나 주민들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거나 교대로 잠을 자야 할 정도였습니다. 1974년 첫 범행부터 1986년 마지막으로 알려진 범행까지 12년 동안 골든 스테이트 킬러는 120채가 넘는 집을 공격했고 50명을 성적으로 폭행했으며 1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포시대는 9.11 시스템, CCTV, 발전된 DNA 분석 기술,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토록 대담하고 교활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범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4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사건들은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수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죠. 그는 어떤 지문도 남기지 않았고 그의 DNA는 경찰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내건 현상금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완전히 새로운 수사 기법, 바로 유전자 계보 웹사이트를 활용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경찰은 1980년 살인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공공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인 GED 매치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치하는 결과를 찾았습니다. 바로 범인의 고조 부모였습니다. 이후 4개월에 걸쳐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가계도를 구축해 나갔고 그 끝에서 마주한 사람은 바로 은퇴한 전직 경찰관이자 창고관리 직원이었던 조셉 드웬젤로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무려 72세였습니다. 1945년 뉴욕에서 태어난 그의 아버지는 육군 중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조셉은 당시 아버지가 주둔하던 서독의 한 창고에서 2명의 조종사가 자신의 7살 여동생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조셉은 1964년 9월 미 해군에 입대하여 순양함 USS 캔버라호에서 피해 복구 담당으로 22개월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968년 8월 시에라 대학 경찰학과를 졸업했고 1971년에는 형사 사법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로즈빌 경찰서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1970년 5월 조셉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간호학과 학생 보니 콜웰과 약혼했지만 조셉이 중요한 시험에서 자신을 위해 부정행위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을 기점으로 점점 더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자 보니는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이별 후 조셉은 보니의 집을 찾아가 창문 밖에 서서 총으로 그녀를 위협하며 자신과 결혼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다행히 보니의 아버지가 집에 계셨습니다. 그는 보니에게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가 조셉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니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조셉은 다시는 보니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1973년 12월
조셉은 샤론 마리 허들과 결혼하여 세 딸을 낳았고 두 사람은 1991년에 별거했습니다. 1973년 5월 조셉은 엑서터 경찰서 절도 방지반에 채용되었습니다. 조셉은 동료들 사이에서 똑똑하고 용감하며 관찰력이 뛰어난 경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 제복과 준수한 외모 뒤에 병든 영혼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범죄의 단서를 찾는 열정적인 경찰관 역할을 했고 밤에는 사람들의 집에 침입하는 범죄자 그 자체였습니다. 기록된 그의 첫 범행은 1974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 비살리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돼지 저금통에서 $50가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소해 보이는 절도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한 명의 기나긴 범죄 행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캘리포니아의 바이세일리아는 그 누구도 문을 잠그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두던 평화롭기 그지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국립공원 근처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의 주택가는 대부분 어두운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러한 환경은 이제 막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인 조셉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활동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조셉은 평범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도둑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반면 조셉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아주 태연하고 느긋하게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또 다른 도둑들이 주로 비싼 물건이나 귀중품을 훔쳤다면 조셉은 그저 집안을 뒤지고 여성의 속옷을 온 집안에 흩뿌려 놓거나 가족사진, 결혼반지, 운전면허증, 기념주와 같은 아주 사소한 개인 물품들만 가져갔습니다. 사실 조셉이 남의 집에 침입한 것은 돈이 부족해서도 값비싼 물건을 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위험이 주는 짜릿한 스릴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바이세일리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이 대담한 도둑을 잡지 못해 속수무책인 동료 경찰들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보 같은 동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며 그들을 손바닥 위에서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수년간 경찰이 되기 위해 받았던 훈련이 자신을 다른 평범한 도둑들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교활하며 영리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조셉은 범행 전 항상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부터 목표로 삼은 집을 집요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는 주로 공원 바로 옆에 있거나 골목을 등지고 있거나 산책로나 배수로 근처에 있는 집을 골랐는데 이는 발각되었을 때 쉽게 도망치기 위함이었죠. 조셉은 절대 침입할 장소 근처에 차를 주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통 걸어서 이동하거나 훔친 자전거를 이용해 목표물에 접근했습니다. 항상 장갑을 꼈고 일단 집 안에 들어가면 모든 창문과 차고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행동을 했는데 바로 그릇이나 병을 겹겹이 쌓아 문 앞에 두거나 문고리에 걸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돌아오면 이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줄 테니까요. 약 20개월 동안 조셉은 무려 120건의 절도를 성공적으로 저질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뒤지는 행위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75년 2월 3일 밤 10시 한 주택가를 어설렁거리던 조셉은 창문 너머로 젊고 아름다운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 소녀는 16살의 베스 스넬링이었습니다. 잠옷을 입은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은 조셉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둡고 잔인한 악마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딸의 침실 밖에서 서성이는 낯선 그림자를 발견한 아버지가 확인을 위해 문을 열고 뛰쳐나왔고 조셉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꿈결같이 아름다웠던 소녀의 이미지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는 그 소녀를 반드시 차지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1975년 9월 11일 새벽 2시경 클로드 스넬링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침실을 나와 확인하러 갔을 때 그는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고 스키 마스크를 쓴 침입자가 딸 베스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침입자는 만약 따르지 않으면
머리에 총을 쏘고 가족 전부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자신이 발각된 것을 깨달은 조셉은 아버지의 가슴에 2발의 총을 쏘고 베스의 얼굴을 3차례 가격한 뒤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근처에는 그가 훔친 자전거 한 대가 버려져 있었죠. 베스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너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적인 악마, 조셉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1975년 2월 12일 저녁 8시경 경찰은 범인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의 한 주택에 조용히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덫에 것을 깨달은 조셉은 소리를 지르며 마스크를 벗고 항복하는 척했습니다. 경찰이 총을 쏘자 경찰관 출신답게 엄청난 힘과 민첩함을 가진 조셉은 재빨리 총을 꺼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고는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경찰관의 손전등을 맞추면서 경찰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 손전등, 굿사이즈 운동화, 그리고 할인 쿠폰과 동전이 가득 든 양말 한 짝 같은 몇 가지 전리품을 떨어뜨리고 사라졌습니다. 1976년 바이세리아에서 발생하던 절도 사건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이 갑작스러운 이유로 사망했거나 다른 곳에서 체포되었거나 혹은 단순히 절도의 실증이 나서 은퇴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바이셀리아의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곳의 경찰들도 큰 짐을 덜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이셀리아에서의 절도 행각은 끝났을지 몰라도 조셉의 기나긴 범죄 연대기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의 가장 끔찍한 범죄들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조셉은 세크라멘토에 있는 어번 경찰서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단순한 절도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던 조셉은 밤마다 피해자들의 집안에서 강간과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로 세크라멘토 카운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동부 지역 강간범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셉은 점점 더 교묘하고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혼자 있는 여성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싱글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1층짜리 주택이 있는 중산층 주거지역, 특히 숲 가장자리나 공원 근처, 어두운 골목과 맞닿아 있는 집들을 선택했습니다. 조셉은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그 지역을 관찰하며 집과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익혔습니다. 피해자를 목표로 정한 뒤에는 미리 집에 침입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현관 조명을 끄고 창문 자물쇠를 열어두었으며 사용할 끈이나 신발끈을 침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집에 총기가 있다면 탄환을 제거했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구조를 파악하고 가족 사진을 살펴보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름까지 외웠습니다. 공격 며칠 전에는 피해자들이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아무 말 없이 끊어지는 기묘한 전화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셉은 매우 교활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대담했지만 준비 없이 무모하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습관을 꿰뚫고 있었고 가족이 방문하는 시간과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과 기만 덕분에 몇 차례 발각되었음에도 매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동부 지역 강간범의 범행 방식은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손전등으로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권총이나 칼로 위압하며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신발끈 등 미리 준비된 도구로 목겼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채 여러 시간 동안 강간당했습니다.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조셉은 뻔뻔하고 대담했으며 공격 후에도 곧바로 도주하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서랍과 장을 뒤지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맥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가 아직 집안에 있는지 알 수 없어 극도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때때로 공격 도중 조셉은 갑자기 울거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신음하며 엄마 그만두고 싶어 라고 외쳤습니다. 때로는 이를 악물고 보니 널 증오해
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여성이나 자녀가 있는 여성만 노렸지만 언론이 강간범은 혼자 있는 여성만 공격한다고 보도하자 그는 부부를 공격하며 무엇이든 감히 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부부를 공격할 때도 방법은 비슷했습니다. 그는 여성 피해자를 총으로 위협하고 남편을 결박했으며 직접 여성을 묶고 두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엎드리게 한 뒤 접시를 쌓고 귀에 숨죽이며 경고했습니다. 이후 여성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여러 차례 강간했습니다. 1976년 11월 3일 동부 지역 강간범의 연이은 공격과 경찰의 무력함으로 인한 여론 압박 속에서 지방 당국은 주민들의 공포를 달래고 범죄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지역사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중 한 남성이 일어나 경찰의 무능함과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들의 무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만약 그 변태가 내 집 근처에 오면 나는 그를 죽일 거야. 1977년 5월 17일 회의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남성과 그의 아내의 시신이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내는 반복적으로 강간당한 뒤 두 사람 모두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회의에서 발언한 부부였습니다. 조셉은 그 회의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조셉은 정말이지 오만방자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도발하기까지 했죠. 1977년 3월 18일 세크라멘토 카운티 보안관실은 자신을 동부 지역 성폭행범이라고 밝힌 남자로부터 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고라도 한 듯 바로 그날 밤 다음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악마는 경찰을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 후 몇 달이 지나서도 피해자들의 집이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그들이 영원히 공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1979년 7월 5일 골레타의 퀸 앤 린가에 사는 한 여성이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손목은 등 뒤로, 발목은 함께 묶여 있었죠. 눈은 가려져 있었고 입에는 수건이 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입자가 부엌을 뒤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 20분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여버리겠어. 범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여성은 기적적으로 발에 묶인 밧줄을 풀었고 정문으로 뛰쳐나가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그녀의 이웃은 FBI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밖으로 나왔고 복면을 쓴 거구의 남성이 오토바이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드물었던 실패 이후 조셉은 남부 캘리포니아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자신을 묘사할 수 있는 생존자를 남기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1979년 조셉은 망치와 개 퇴치제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고 결국 경찰서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12월 30일 아침 경찰은 로버트 오퍼먼 박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는 한 여성이 서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안에 두 사람이 죽어 있어요. 시신은 침실에 있었습니다. 오퍼먼 박사의 여자친구였던 36세의 심리학자 데브라 매닝은 침대 오른쪽 가장자리에 옷이 벗겨지고 묶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44세의 의사였던 오퍼먼 박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왼손에 3개의 흰색 나일론 끈을 꽉 쥐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총에 맞아 숨진 상태였습니다. 범인의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퍼먼 박사가 결박을 풀고 범인에게 덤벼들었지만 불행히도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고 만 것이겠죠. 형사들이 현장을 감식하던 중 현관 밖에 버려진 랩으로 포장된 칠면조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순간 살인범은 냉장고를 열어 오퍼먼 박사 가족이 먹다 남긴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꺼내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살인마 이야기 속에서 피로 물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후 7년 동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공격으로 4쌍의 부부와 2명의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980년 3월 13일 33세의 샬린 스미스와 43세의 라이먼 스미스가
벤추라에 있는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셸리는 끔찍한 일을 당했고 부부는 집 옆에서 발견된 통나무로 잔인하게 공격당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들의 손목과 발목이 특이한 중국식 매듭, 바로 다이아몬드 매듭으로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경찰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어둠의 살인마가 세크라멘토 동부 지역의 성폭행범과 동일 인물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사건 현장에서도 비슷한 매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이 매듭의 의미를 해독하고 범인의 배경에 대해 무언가 단서를 얻으려 했었지만 결국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1980년 8월 19일 24세의 키스 해리슨과 27세의 패트리스 해리슨이 다나 포인트의 부촌에 있는 자택에서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패트리스 해리슨 역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손목과 발목에 남은 멍자국은 그들이 묶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현장에서는 어떠한 살해 도구나 결박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부부는 살해당했을 당시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키스 해링턴의 형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그는 범인을 잡고 동생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200만 이상을 들여 캘리포니아의 모든 중범죄자로부터 DNA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법안 69를 지원했습니다. 1981년 7월 27일 35세의 쉐리 도밍고와 27세의 그렉 산체스는 어둠의 살인마의 10번째와 11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의 모습은 늘 비슷했습니다. 여성들은 날씬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두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굿사이즈 아디다스 신발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1986년 5월 4일 자넬 크루즈가 어바인 자택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사건 당시 멕시코로 휴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자넬은 이 연쇄살인마의 마지막 희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아마추어 탐정들이 이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미셸 맥나마라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살인마에게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입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녀가 쓴 책 어둠 속으로 사라지다 I'll be gone in the dark는 2018년 2월에 출간되어 그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4년 만인 2018년 4월 24일 조셉은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전 계보 웹사이트를 통해 해결된 최초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수사 방식은 용의자의 DNA를 공개된 계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친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이, 거주지, 그리고 다른 특징들을 바탕으로 가계도를 좁혀나가며 마침내 조셉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조셉을 용의선상에 올린 후 그를 미행했고 그가 쓰레기통에 버린 휴지 조각에서 결정적인 DNA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조셉은 13건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수많은 성범죄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었죠. 그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러 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셉 디엔젤로의 체포는 대중의 엄청난 환호를 받았고 이는 많은 경찰서에서 계보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미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경찰이 개인의 유전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조셉은 법정에서 자신이 끔찍한 상처를 남긴 생존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에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희대의 악마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그가 남긴 범죄의 상처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자미솔솔 이야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끔찍한 범죄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네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